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틀 전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가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씨는 논란의 핵심인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편집을 거쳐 내보낸 방송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KBS와 한 인터뷰가 검찰에 그대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김경록 씨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사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했던 KBS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를 구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어젯밤 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에 14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정한 완충 지역 안에 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팔려서 미국령을 떠났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매각 금액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원비어에 대한 배상에 쓰일 예정인데 반환을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향해 터키 정부가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터키에 대한 쿠르드족의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에게는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를 향해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에 독일에서 유대교회당 등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숨졌습니다. 우파 극단주의자에 의한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20분 분량으로 공개하면서 일부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전체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논란의 핵심인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내보낸 방송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 KBS가 자신을 인터뷰했는데 이걸 검찰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 안에서의 김경록 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유시민 이사장과 KBS가 반박, 또 재반박을 계속했는데요. KBS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경록 씨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입니다. 지난 8월 동양대에 내려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30분쯤부터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유 이사장의 인터뷰에서는 동양대에 내려간 것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동양대에서 좀 내용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폴더 몇 개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너무 이제 용량이 큰 거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 차원의 동양대에 갔고 하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용산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38분쯤에 나오는 내용은 다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서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제가 인정을 했다면서 업그레이드건 손을 대건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 유 이사장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는 게 맞지라고 되묻자 김 씨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라고 답합니다. 해당 내용은 1시간 4분쯤에도 다시 언급이 됩니다. 유 이사장이 하드디스크를 떼운 건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자 김 씨는 법을 공부했어야 했다며 현명하게 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답합니다. 본인이 증거인멸할 경우 죄가 안 된다는 형법을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해당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JTBC와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을 편집,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받았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을 인정했다는 말보다 객관적 증거로 해당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김경록 씨는 증거인멸과 관련한 유 이사장과의 전체 인터뷰에서 동양대에 갔을 때는 증거인멸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검찰에선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겁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어젯밤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S가 김경록 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사장이 나서서 이번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젯밤 9시쯤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KBS 주장에 재반박했습니다. 1시간 정도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무슨 제가 전체 내용을 제공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앞서 유 이사장은 KBS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KBS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이 같은 KBS의 반박은 보도국 차원으로 책임 범위가 넓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EO가 나서야죠.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KBS로서는. 예, 맞습니다. 공신력의 위기예요. 그러면서 KBS 양승동 사장이 인터뷰 전체 영상과 보도된 뉴스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KBS 임원급에서 영상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에 그 일이 실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KBS는 어젯밤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국 장관과 검찰 관련 취재 보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해당 보도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어젯밤 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에 14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정한 완충 지역 안에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김포 통진읍에서 추가 발병이 확인된 지 엿새 만입니다. 농장 관계자는 돼지 4천여 마리 중 4마리가 식욕부진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3개 농장에서도 돼지 4,120여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발병 농장에 대해 초동 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에 따라 농장 인근 10km 이내 모든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됩니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쪽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과 강원도 철원 등 기존 발생 농가 인근 10km는 집중 방역대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온 연천의 농장은 방역대 바깥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미 방역대 안으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수평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전파를 막기 위해 완충 지역 내 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3주 동안 정밀 검사와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이 압류돼 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매각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항구를 떠났다고 미국 해안경비대가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라며 지체 없는 반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령 사모아에 묶여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입니다. 이 배가 팔려서 지난 월요일 수도 파고파고항을 떠났습니다. 예인된 지 5달 만입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어느 업체에 얼마에 팔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이 선박을 넘겨받았고 몰수 소송과 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 유족이 이 배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비어 사망에 대한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고 그 보존을 위해 자산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매각 금액이 원비어 유족 등의 배상에 쓰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엔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체 없는 반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북한이 다시 반발하고 나설 경우 북미 간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상대로 터키 정부가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터키에 대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에게는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를 향해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북동부 국경 도시가 터키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Gerekse kuvvet komutanlarımızla birlikte tüm ordumuza özellikle şahsım milletim adına bu terörle mücadelede bu operasyonda Allah'tan muvaffakiyetler diliyorum. 시리아 쿠르드족을 향한 공격을 강행한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을 가로지르는 테러의 통로 형성, 즉 테러 위협을 사전에 막겠다는 게 군사작전의 명분입니다. 터키 정부는 평화의 셈이란 이름의 이번 군사작전이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제사회는 터키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난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군사행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이집트 정부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했고 러시아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은 터키의 군사작전이 나쁜 생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리아 주둔 미군에는 터키의 군사작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에 독일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추정이 되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 대속제일인 현지 시간 어제 독일 동부도시 할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탄은 유대 교회당과 인근의 케밥 가게로 날아들었습니다. 교회당 밖에 있던 여성 1명과 케밥 가게 인근에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은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DPA 통신은 총격 용의자가 극우 성향의 27살 독일 남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우파 극단주의에 의한 반유대주의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당시 유대 교회당 안에는 기념일을 맞아 신자 8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는 용의자가 헬멧을 쓰고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은 채 다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총격 사건은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위치 측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에서 9살 남자 어린이가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에 주택에 불을 질렀고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9살 소녀는 지난 4월 일리노이즈 우드포드 카운티의 한 이동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7명이 있었는데 이 중 1살과 2살 아기 등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한 가족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했습니다. 검찰은 소년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정확한 사건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진행한 그레그 민거 검사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은 최소 5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미국 언론은 이 소년이 2006년 이후 4명 이상을 숨지게 한 다중살인 혐의자 중 최연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소년 인권 옹호 단체는 이번 기소에 대해 아동의 뇌 발달을 고려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면서 일본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학상 수상자가 일본에서 8번째로 나왔습니다. 일본 국적자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25명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올해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구디너프 텍사스대 교수와 스탠리 휘팅엄 빙엄턴대 교수, 그리고 요시노 아키라 일본 메이조대 교수입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왕립과학원은 가볍고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인류의 일상을 혁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태양력과 풍력 에너지 등을 저장해 화석연료가 없는 세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미국의 구디너프 교수는 97살의 나이로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본 요시노 교수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신속히 관련 소식을 전하며 환영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등 최근 꾸준히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자의 노벨상 수상은 이번이 25명째로 요시노 교수는 화학상에서 8번째 일본인입니다.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을 겨냥한 터키 정부의 군사작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시작이 됐고 미국은 역시 발을 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쿠르드족이 입고 있는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이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인 8명을 포함해 15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또 터키군의 초기 공격에서 4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FP 통신이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작전 개시 선언 이후에 이 터키군은 라스 알 아인과 탈 아브야드를 시작으로 이 터키 접경 시리아 국경 도시에 공습과 또 포격을 가했습니다. 또 이어서 터키 국경에서 30km가량 떨어진 카미실리와 또 코바니 등도 터키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 민주군은 앞서 이 터키군 공격으로 5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보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터키군의 군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사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전면 합의가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의 합의, 이른바 스몰 딜 합의 얘기가 역시 나오고 있고 뉴욕 증시도 사흘 만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협상에 정통한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건데요. 소식통은 그러나 스몰딜 합의가 되더라도 중국이 여전히 그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이죠. 이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분 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그 당시에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현지 시간 10일에 열리는 미중 고위급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에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 8시쯤에 새로운 내용, 추가 내용 정리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NHK 방송이 한국에서는 이 총리가 참석한다며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의 짧은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 의장국이 됐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이번 지역총회부터 다음 지역총회 개최까지 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내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WHO 집행이사국으로도 내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주미 대사로 내정된 지 2달 만에 미국 정부의 부임 동의 아그레망을 받았습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앞서 후보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 탈락을 한 컨소시엄들이 다시 나설지 새로운 곳이 등장할지 관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은 해결이 이제 됐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노사 간 합의가 어제 나왔고요. 하지만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어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와입니다.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는 도로공사 점거 동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착공 11년 만에 개통된 인천 월미 바다 열차가 정식 운행 이틀째인 어제 차량 이상으로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열차 한 대에서 이상이 발생해 점검이 진행됐고 나머지 4개 열차는 30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는데 탑승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 절벽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버섯을 채취하다가 비탈진 곳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부안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무너진 시멘트 담장에 깔렸습니다. 무릎 등 하반신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관 매설 작업으로 집안이 약해져 오래된 담장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100회였던 전국체전이 오늘 끝납니다. 폐막식이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데 서울시가 24년 만에 종합 우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장애인체전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국제음식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요. 다음 달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서 올해는 아세안 특별관을 운영을 합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서 전국 9개 도시의 합창단이 부산에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10개 합창단이 각각 2곡씩을 부른 뒤에 부마 항쟁을 주제로 한 남도의 노래는 연합해서 합창을 합니다. 네, 오늘 국감 8일째입니다.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오늘 국감이 서울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또 대학원 장학금 수령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충돌이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의 영장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버닝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을 했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전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피파 랭킹이 202위인 스리랑카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벤투 감독은 방심은 금물이라면서 다득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무조건 승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지도 보시는 것처럼 내륙 대부분 지역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쌀쌀한 기온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수준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이렇게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고요. 북한도 20도 안팎으로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모레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조동욱 카이스트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철회했는데요. 나라 돈으로 부실하게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과기부 요청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조동호 교수 낙마 이후 해당 출장을 검토했는데 문제 출장이 적절했다, 정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실학회 참가자에게 출장비를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부실학회 참석으로 조동호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에 의뢰해 당시 출장을 검토했습니다. JTBC가 확보한 검토 보고서에는 사전 조사도 학술 자료의 내용도 대부분의 항목이 적절했다고 평가됐습니다. 당시 프로그램도 강연자의 지명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상적인 학술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됐습니다. 소명이 잘 되었으니 출장 경비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부실학회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연구윤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조동호 전 후보자의 부실학회 출장을 이유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장비를 지원한 과기부 주도의 한국연구재단 검토 보고서에는 출장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겁니다. 짬짬이 면죄부 발급 시기의 심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부실학회 참가도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과거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주 분기점에서 25톤 화물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콘크리트 파편이 튀며 지나던 차량 석 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승용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관철동 종강역 근처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상가 2층과 옥상을 태우고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식당 종업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외부로 노출된 비상 계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맹골도 남쪽 24km 해상에서 39톤급 유자망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12명은 모두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은 선박용 소화장치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내일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지난 100일을 되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잘 대처해 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총평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그 일본 쪽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100일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결론으로는 일본 측이 아주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그 뉴스는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일본 쪽이 참담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 일본 언론이 보도를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물론 한국의 동계 수치를 이용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자동차 수출이 지난해 대비 8월 그리고 9월은 60% 감소되었다. 한국에 대해서요. 그 일본 차의 한국 수출이 60% 감소되었다. 그리고 또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여행 관련 산업이 거의 그 9배 정도 한국보다 손해가 많았다. 네. 그리고 맥주에 대해서 고론하면서요. 아사히라든가 일본 맥주가 거의 10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아사히맥스는 뭐 1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사히는 31위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또 기타 키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의 50위 아래로 내려갔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맥주 소비량의 16%가 일본 맥주였는데 지난 8월, 9월은 1.5%까지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봐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본 쪽의 피해가 아주 심대하다. 이러한 뉴스를 내놨습니다. 네, 일본 자동차의 한국 판매가 크게 줄었고 네네. 일본 여행업계들이 한국 여행업계들에 비해서 9배 이상의 피해를 손해가 입고 있다. 났고. 예, 일본 예. 맥주도 안 팔리고 있고요.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있군요. 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지난 7월과 8월 2달 동안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3.5%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한국 수출은 8.1%가 줄었으니까 뭐 2배 이상 네. 일본의 한국 수출이 줄어든 건데,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지난 100일을 평가하십니까? 그 수출 액수가 줄은 게 일본의 수출 규제 네. 강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다만 이번 그 한일 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는 국민 감정을 좀 자극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그 상호 의존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쪽에 결국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으로 경제 문제가 좀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뭐 다행히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면에서 우리가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네. 반도체 소재나 부품이나 혹은 장비 산업에 있어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점을 일본이 노렸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한테는 불편한 사항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뭐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취약한 구조를 좀 개선하고 국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계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도 경제계도 산업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일 양국 관계가 훼손됐고 그렇죠. 또 정치적으로 네. 경제가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 그렇죠. 예.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네. 일본의 경우는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인구도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대외 무역의 의존도를 본다면은 일본보다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정말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나온 수치만 보면 일본이 더 타격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반드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그럼요.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실제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상품 그 제품이 크게 부품이 3가지였었잖아요. 네, 반도체와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이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쪽에 피해가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을 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크지 않다라기보다 아직 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쪽에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만은 그 세계 소재에 대해서도 일단 한국의 재고가 아직 남아 있고 그리고 5건 정도를 일단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내렸습니다. 최근까지 하면 7건의 수출 허가가 7건. 났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삼성이나 SK 쪽에서 프루하수소라든가 이런 것을 네. 극상화에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리고 또 그 수입의 다변화 이런 것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일본 쪽의 프루하수소라든가 3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수출 업체가 상당히 지금 타격을 입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목소리를 사실 묵살하고 있고 또 보도하지 않으려고 네. 보도 돈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의 그 생각은 특히 반도체 3가지 이 재료를
거의 금스 비슷하게 네. 한국에 대해서 하면 한국 쪽에서 손을 든다 금방 그러한 계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잘못된 판단이었다? 예, 네. 현재 그 일본 정부의 판단 자체가 거의 위에서 4사람 정도가 결정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말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일본 총리가 내각 인사국이라는 것을 발족시켜서 국가 공무원의 인사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올바른 의견을 위에 올리면 그것이 아베 총리의 정책하고 다를 경우에는 줄서의 길이 막히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4명 정도가 결정한 내용으로 사실 이번에 경제 보복도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사실 있었는데요. 다 묵살됐고 현재도 묵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으로 보면 피해가 계속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현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불매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규슈라든가 홋카이도에서는 굉장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대마도는 지금 90% 한국 사람들이 안 가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라고 해서 나가사키 쪽에서 이제 조사로 나가가지고요. 이제 일본 정부에 규제를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한일 전쟁이죠 사실. 네. 전쟁의 결과가 일본에 상당히 나쁘게 나와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하신 일본 여행 안 가기 피해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조 교수님,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아베 정권이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오판이라고 보십니까? 뭐 예상 밖의 결과가 초래된 측면이 네. 있죠. 예를 들면 불매운동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얕은 생각에서 나온 그 정책의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결해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거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무엇보다 저희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네. 확대됐다 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호사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소재 부품 7건밖에 허가가 안 되는데 특히 반도체에서 첨단 반도체라고 할까요? 여기에 사용하는 거는 고순도의 그 액화, 수소죠. 네. 이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된다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 여기에는 허가가 안 났어요. 수출 허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상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보다 일본의 해당 기업에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저희한테도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에 국산 제품을 대체 투입하고 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소재와 부품 구매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고 그렇죠.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좀 보완하고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키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은 아주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은 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좀 불행한 사태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여행 안 가기에 대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일본 쪽의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해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그렇죠. 말이죠. 예. 조금 전에 호사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마도의 경우는 다른 외국에서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발길이 끊긴 상황에서 대마도의 경우는 일본 정부한테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숙박, 음식점, 항공 이런 그 관광업과 관련된
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만 뭐 좀 아이러니한 결과이긴 한데 1월 달부터 올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한국에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일본인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늘었다. 특히 8월의 경우는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에 일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번 8월 달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8월 달의 경우도 일본인들은 한국을 많이 찾았었고 대략 8월 달 한 달만 비교해 본다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을 방문한 것보다 일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 쪽에 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런 상황이 어떻게 또 새롭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중소업체 일본산 소재 부품 구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것도 있고 또 항공 운송 서비스 우리 업체들도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일본으로 가는 비행 편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다는 거는 가지 않기 때문에 줄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홋카이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와줬다 하는 거는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조금 감정을 떠나가지고 뭐 가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테마 여행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계기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네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 운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그 7월 4일에 반도체 세 가지 부품을 수출 규제한다라고 해서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라는 사실상 그 외교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견제 보복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일본 쪽에서도 다 인정하는 그 언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견제 전쟁으로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외교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한다고 해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 일본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록 모두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은 일본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만 해도 분리하면 투항해라. 네. 이러한 내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적당한 시기에 사실상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외교로 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오고 있고 일본은 현재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새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다라는 말을 2년 만에 또 했거든요. 네. 예, 그것은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지금 일본이 상당히 불리한 그 입장에 조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쟁 상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종료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종료 시점이 다음 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은가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네. 일본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요새 미사일을 몇 번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본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감지하지 못하면 이게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한일 지소미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라는 여론이 사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것을 미국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은 표면적으로 일본 정부는 아주 강하게 그 태도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내심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쪽에서는 이 지소미아 부분을 이것은 협상 카드를 사실 쓰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일단 일본은 지소미아 부활을 전용안이라 연장 이것을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로운 방위상이 된 코노타로 네. 외상이었는데 방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러한 춥발을 던지고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7월 4일 이전의 상황에 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조례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 이것도 풀고요. 그렇게 해서 7월 4일, 7월 1일 이전의 상태의 한일 관계를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연장시키고요. 이런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을 발사한 이후에 일본 쪽의 위기감은 더 커졌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것은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조 교수님, 네. 실제로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갈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희 정부 쪽에서 이낙연 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금방 호사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따로 외상도 국방상이죠, 방위상이죠. 한국과의 이 대화의 노력을 좀 계속하겠다. 뭐 조만간에 열릴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것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관하고 좀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8월 22일 날 정부에서 종료 결정을 한 뒤에 당시의 방위상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유감스럽다. 네. 그런데 앞으로 현명한 대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명한 대처라는 거는 좀 철회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뭔가 일본의 조치가 있다면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좀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상의 연계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상황을 좀 조기에 종료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2달 이상 조국 장관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 또 정치권의 관심이 일본과 한국과의 갈등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네. 한일 갈등이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두 나라의 관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오는 22일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예, 현재 이낙연 총리께서 가시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현재 일본 쪽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만나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회담을 가지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고위 회담을 모두 일본 쪽에서는 거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만나겠다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요새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시 일본 측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좀 풀고 싶다라는 하나의 제스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냥 지소미아만 풀어주고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다시 입게 되기 때문에 한국 쪽의 조건을 정확하게
내세워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일에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시킨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그 이외에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 교수님.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짧게라도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번에 뭐 대통령이 가시든 이낙연 총리가 가시든 이거는 이제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천황 일왕이 즉위를 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더불어서 계기로 해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문제고 뭐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뭐 두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이 관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를 일본 정부와 국민한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했어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는 뭐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임시국회 개원식에서 소신표명 연설이죠. 거기에서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기를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0일 이번 달 있는 행사는 중요한 의미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관계 개선의 메시지, 의욕이 있다. 우리 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국가와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 하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상 모든 쟁점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자체는 어렵습니다. 한 번의 회담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입구로 해서 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입구로 해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한일 간의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갑시다 하는 거를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맞짱 토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그제까지 3번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적어도 한두 번 더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편 정경심 교수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미뤄달라는 요청을 정 교수 측이 재판부에 했습니다. 변론을 하려면 검찰 수사 기록이 필요한데 보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 날짜를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준비하지 못했다며 대신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변론에 필요한 검찰 수사 기록이나 증거 목록 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기본적인 수사 기록의 목록조차 주지 않아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원에 직접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볼 수 있게 지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직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 개혁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힘을 줄이려는 방안이 확인이 됐는데요.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의 권한을 늘리는 안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신속 추진 과제 중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한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는 앞으로 고등검사장이 영장 청구, 사건 처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지휘, 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감사권까지 고검장에게 줘 감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그 대상입니다. 핵심은 특수수사입니다. 특수수사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수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각급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게 법무부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특수수사의 경우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에서 전국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 감독해왔습니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에게 나누면 대검찰청의 권한이 낮아지고 결국엔 검찰총장의 힘을 빼는 셈입니다. 현재 고등검찰청 검사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판단만으로 즉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틀 전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가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씨는 논란의 핵심인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편집을 거쳐 내보낸 방송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KBS와 한 인터뷰가 검찰에 흘러갔다는 취지의 김경록 씨 주장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KBS는 외부인이 포함된 조사위를 만들어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 사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어젯밤 돼지 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에 14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정한 완충 지역 안에 있습니다.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했던 북한 선박이 매각돼서 미국령을 떠났습니다. 그간 반환을 요구해온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고 북미 간 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장악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향해 터키 정부가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터키에 대한 쿠르드족의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에게는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터키를 향해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최대 명절에 독일에서 우파 극단주의자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교회당 등을 겨냥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NHK 방송이 한국에서는 이 총리가 참석한다며 아베 총리가 이 총리와의 짧은 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악화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인력 충원 등에서 사측과 합의를 하면서 추가 파업 없이 파업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8일째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호주 곳곳에서 산불이나 집 30여 채가 불탔습니다. 호주 동부 지역에서만 약 4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30여 채의 집들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봄철로 접어드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선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호주 당국은 추가로 산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로 위에 수백 개의 맥주 캔이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8일 호주 동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맥주를 실어 나르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도로 옆 2개 부딪힌 뒤 넘어진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는데요. 충격으로 트럭에 있던 맥주 캔이 도로 위로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당국은 한 개 차선을 폐쇄해 청소를 마친 뒤 통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중국 산둥성의 한 아파트입니다. 창밖 난간에 무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다름 아닌 4살 소년입니다. 4층에 사는 이 아이, 창틀을 기어오르다 떨어지며 난간 사이에 몸통이 쏙 빠진 건데요. 머리가 끼인 덕에 땅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아슬아슬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난간 틈에서 아이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는데요. 구조된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흰꼬리 수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독수리의 날개 아래로 광활한 알프스 산맥이 펼쳐집니다. 한 독수리 보호단체가 흰꼬리 수리의 시선으로 프랑스의 알프스 지역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환경 변화로 인해 흰꼬리 수리는 이미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단체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존하고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 정도는 아니지만 무척 쌀쌀합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은 기온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도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 보시는 것처럼 내륙 곳곳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청주, 또 전주와 광주가 11도, 춘천은 9도, 대구는 1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은 2, 3도 밑도는 수준이니까요. 옷차림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춘천이 9도로 가장 낮군요. 낮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훌쩍 오릅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19도, 전주가 22도, 광주와 대구가 23도가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과 비교해서 10도 안팎으로 차이가 상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더욱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는 하늘이 맑고 공기도 깨끗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상쾌한 하루 보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 이렇게 구름 가득 지나고 있고요. 또 내륙 곳곳에 아침 안개도 다소 끼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호남, 경남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은 편이고요. 경남 함안의 가시거리 230m, 전남 곡성의 가시거리 420m 등으로 곳곳 500m 안팎까지 가시거리 짧아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속도 줄이시고요.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달 1일에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공개가 됐었고요.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 국군의 날 행사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남 비난을 최근 북한이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열린 서울 수복 69주년 기념 행사와 또 이번 달 열린 이 국군의 날 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결 분위기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통신은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이 반공화국 대결극을 벌이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일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며 고의적인 도발이라며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고위 인사가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장칭리가 중국 측 주빈으로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이는 중국 측이 부주석급을 보내면서 성의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사는 북중 수교 70주년과 또 북한 노동당 창건 74주년 축하 행사를 겸해서 열렸습니다. 북한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 외교단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차례 참사가 나서 운항이 정지된 보잉사 여객기 기종을 미국의 최대 항공사가 다시 운항을 한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해 10월에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 사고를 일으켰고요. 또 지난 3월에는
그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모두 34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 아메리칸 항공이 내년 1월 16일부터 이 맥스기 중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 두 건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올해 연말까지 승인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맥스 기종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보잉 측이 조종사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비행기가 급강하했을 때 조종석에 숱하게 많은 경보가 울렸을 테지만 조종사들이 이런 경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가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서 유통을 전면 중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판매도 포함되는데요. 앞서 LA 카운티는 이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온라인 판매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초강력 규제에 대해서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다시 일반 담배 흡연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기각됐죠.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틀 전 세 번째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진행한 인터뷰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검찰은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을 구속하고 이제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웅동학원 비리에 관련 조국 장관의 가족들, 그 당시에 조국 장관 동생이 사무국장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이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 소송과 관련된 네. 허위 채권, 유장 소송, 이거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좀 확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단 검찰 자체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검찰의 어떤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웅동학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두 가지 큰 축이 일단 허위 소송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사 채용 비리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법원에서는 이걸 교사 채용 부분은 별건 수사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아니 근데 그런 해석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이제 별건 수사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장이나 허위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채용 비리가 있는데 또 채용 비리 자체는 이미 고발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다가 이걸 발견해서 한 게 아니고 이미 고발됐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웅동학원 비리 자체는 비리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한다면 별건 수사가 되겠지만 네. 이건 거의 한 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많은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가 영장은 발부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영장이 기각됐고 왜 발부될 걸로 봤냐면 일단 영장을 심사를 포기해서 서면 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아마 조국 장관 동생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이건 나가봤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념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례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한 영장 심사 중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사건은 100%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봐도 기각된 사례는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전달한 종범들, 그 사람들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자체를 받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국 장관 동생은 불구속이 되고, 또 전달한 종범은 구속이 되고, 또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혐의 자체는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돈 받은 거 이외에도 다른 배임 수재랄지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이 단순히 조국 장관의 동생에 한정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영장 심사에서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이랄지 조국 장관의 처남이 정경심 교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혐의 중에 일부는 상당히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조국 장관의 어떻게 보면 직계라고 할 수 있는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기각 사유 중에 이제 건강 상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자체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건강상을 이유로 뭐 소환에 아니면 뭐 조사받을 때도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각을 한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엔 그건 또 하나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동생이 조국 장관 동생이 기각이 됐으면 그럼 정경심 교수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석을 네. 해요. 정경심 조국 장관 동생이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영장 기각 자체가 뭔가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영장 청구 발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래요.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동생의 기각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들이 오히려 적지 반영이 않기 될 수 때문에 있다고요. 그런 반영이 부분들이 될 수 반영이 있다고요. 돼서 법원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얘기시군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에 대한 뭐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도 인간이고 검사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여론의 동향, 또 이제 권력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아무리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뭐 조금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권이랄지 정치권에서 워낙 검찰과 법원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압수수색, 조국 장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잘 발부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비판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네.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조국 장관 관련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기각이 됐어요. 근데 네.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스모킹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고,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사실은 2번이나 기각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의 그러한 발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 상태에서 가면 영장 청구해도 기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네. 검찰에서 지금 웅동화군과 관련해서 채용 비리 한 2-3건 정도를 더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증거가 확보돼서 추가적으로 범죄 혐의를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해서 청구하면 아마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지금 과연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을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이 방송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사실 투자증권 김 씨와 관련된 것은 정경심 교수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주고 또 동양대 가서 PC 자체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것이 증거인멸 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 투자증권 김 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빠져 있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녹취를 했는데 그중에 20분밖에 내보내지 않았는데 20분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편집이었다. 이제 그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핵심은 증거인멸 행위인데 네. 그게 편집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 녹취록에 보면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 김 씨가 나 검찰에서 인정을 했고 증거인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거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가 편집하면서 뺀 이유가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에 알릴레오에서 한번 나와서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도용된 PC를 가져간 것 자체는 그건 증거 보존 행위지 증거 인멸 행위가 아니다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편집에서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비난이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해드렸습니다. 변기를 닦던 수건으로 물컵을 씻는 영상이 얼마 전 공개돼 중국 5성급 호텔들이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최고급 시설로 유명한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구석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를 닦던 손수건으로 물컵을 닦습니다. 같은 스펀지로 자변기와 컵을 닦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들썩였던 중국 5성급 호텔들의 객실 청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최고급 리조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해당 리조트의 내부 문건입니다. 지난 6월 고객의 민원이 적혀 있습니다. 방에 들어온 직원이 화장실 청소에 사용한 수건으로 물컵을 닦은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일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집니다. 변기를 씻던 그 소를 가지고 컵을 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다 따지면 이해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핀잔을 쓰더라고요. 리조트 측은 청소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나오자 곧바로 업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일탈이나 성적인 거는 저희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조트 측은 앞으로 객실컵 전부를 매일 기계로 씻도록 청소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액션 SF 영화가 있어요. 2명의 윌 스미스가 나온다고요. 맞아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제미니 맨이라고 해서요. 이제 제목에서도 좀 짐작이 되겠지만 이제 쌍둥이 같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윌 스미스가 1인 2역을 맡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그 헨리란 요원과 그리고 헨리랑 똑같이 생긴 젊은 요원이 서로를 추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이 생겼느냐 알고 봤더니 이 나이가 많은 헨리 요원에게서 DNA를 추출해서 젊은 일테면 헨리 요원을 복제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젊은 복제인간만 남겨놓고 나이든 원래 그러니까 복제인간의 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원래 헨리를 없애려는 과정에서 이제 이 과정에 이제 추격극이 벌어지고 아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본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렇게 좀 정보기관 내에서의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 어떤 특수 요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윌 스미스가 1인 2역으로 나오는데 저도 정말로 아주 젊게 닮은 배우를 캐스팅했나 싶을 정도로 네, 모션 캡처스라 해서 얼굴에서 표정을 지우는 그런 기술이 대단한 실력으로 발휘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영화가 이안 감독의 작품입니다. 네, 이안 네. 감독 하면은 아마 새끼라는 작품도 기억하실 거고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작품도 기억을 하실 거고 와우 장정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이 이번에는 SF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아하. 궁금증이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좀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의 복제 인간이 나를 쫓는다 그러니까 네, 흥미가 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개봉한 우리 영화 중에요. 100만을 넘긴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냥 연애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라고 제목 자체에서 이거는 연애 이야기다라고 네. 이렇게 아예 드러내놓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를 굳이 따지자면 관람 등급은 높지 않습니다만 한 30등급 정도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생활을 조금 해본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대가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사랑의 실패를 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파혼을 경험했고 여자는 한 번의 연애를 끝내는 과정인데 굉장히 남자가 이 연애의 끝을 힘들게 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술에 취해서 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이제 공효진 캐릭터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인데 주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녀 이야기이다 보니 뭐 회식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약간 좀 대면대면하면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등산을 같이 가는 회사 내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리얼리즘적으로 다 반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로맨스 내지는 연애 영화가 등장하지도 별로 않는 데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해서 100만 이상 관객을 모은 게 좀 오랜만의 현상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일상의 얘기는 워낙 공감할 부분이 많으니까요. 지금 단연 최고의 화제작은 영화 조커가 아닐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굉장히 기록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베니스 영화제에서 사실은 가장 높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금 사자상을 네, 황금 받았죠. 사자상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주목을 끌었습니다만 이 조커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영화 될 때마다 굉장히 화제를 끌긴 했습니다. 좀 나오다시피 호아킨 피닉스가 소위 말하는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조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해서 그곳을 고담이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DC 코믹스를 바탕으로 했던 일종의 히어로 영화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고요. 고담이란 어떤 가상의 도시에 실제로 아서 플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이 아서 플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길거리 광대 역할을 하다가 조금씩 차별과 그리고 소외를 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가난한 아주 하층 계급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 역시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기에는 좀 불편하시고 점점 이 외로움에 떨던 이 하층 계급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가를 들여다보니 약간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장면에 나왔지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23kg이나 감량을 해서 뼈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몸 자체가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불편함을 굉장히 가중시키는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호응을 하고 있고 이 영화에 대한 후기들을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이 영화를 둘러싸고 지금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잔인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인데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약간 폭력이 미화될 수도 있고 이런 논란도 지금 있잖아요. 차라리 아예 만화 캐릭터였을 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극 물질에 빠져서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일테면 조커로 바뀌었다. 이런 게 과거에 이제 만화에서 그려졌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일테면 사회에 던져진 거예요. 그 독극물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인 처우를 잘 받지 못하면 모두 범죄자가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 일종의 뭐 소외라던가 학대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 결핍감 같은 것들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꼭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크나이트라고 지난번 조커가 등장했던 다른 영화에서는 오로라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 극장에서는 조커 영화를 상영할 때 이렇게 조커 분장을 하고 들어온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떤 극장에서는 아예 상영조차가 금지된 극장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혹시나 이게 일종의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그리고 사실 양극화 문제라던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인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통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나 실제 어떤 현실적 자극이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는 분위기고 이겁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아니다라고 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영 금지까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영화가 얼마나 논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커라는 캐릭터를 영화에서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일까요? 약자에 일단은 대한 가장 큰 부분은 영화사적 연기로 보자면 희대의 명연기들이 바로 조커 역할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가령 1989년에 잭 니콜슨이 배트맨을 처음 맡았는데요. 이 잭 니콜슨은 만화 속 캐릭터를 일종의 정신나간 예술가 이미지로 바꾸면서 배트맨보다 더 유명한 악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잭 니콜슨 아시다시피 샤닝을 비롯해서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줬던 배우였고요. 그리고 히스 레저 같은 경우에 다크나이트에서
다른 조커를 연기했는데 와, 잭 니콜슨을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아주 불식시키면서 네. 조커가 이런 거구나라고 공포와 그리고 히스토리를 알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악당 연기를 했는데 게다가 히스 레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는 그랬었죠. 바람에 정말 영화사적으로 박제가 된 듯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호아킨 피닉스까지도 이미 많은 영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줬지만 정말 세중 감량이라던가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그 캐릭터에 네. 깊숙이 빠져들어서 그 연기를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히스 레저, 이 조커 캐릭터는 계속해서 남지 않을까 해서 네. 조금 손해를 본 자레드 레토라는 배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너무 명연기들에 치여서 조금 손해를 본 경우까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역할은 잘해야.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을 배달을 해주고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내리는 로봇들, 신기한 눈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자리 문제라는 숙제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1층에 도착한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던 로봇에게 음식을 건네줍니다. 저도 탈게요.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이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지금 나오셔서 음식을 찾아가 주세요. 주문한 곳까지 배달원이 직접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엘리베이터 대신 탈 수 있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 정도쯤에 되면 그러니까 주상복합 단지하고 쇼핑몰, 영화관 등지에서 아마 실제로 이 서비스를 상용할 수 있을 거로. 식당에선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로봇이 대신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를 가까이서 본 게 거의 저는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일단 신기했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카페에선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를 내리는가 하면 케이크 위에 장식용 그림을 1분 만에 그리는 로봇도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덕분에 힘든 일을 덜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로봇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경기도 화성에서 스리랑카를 상대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손흥민의 출전을 예고한 벤투호는 어제 비공개 훈련으로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리랑카는 피파 랭킹 202위로 한국이 낙승을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큽니다. 벤투 감독은 그러나 약체팀을 상대로 한 다득점 예상이 현실이 되지 않는 게 현대축구라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했습니다. 수비 전술에 중점을 뒀다며 철벽 방어를 예고한 스리랑카는 한국의 쌀쌀한 날씨 적응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란 당국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자디 스타디움은 약 8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여성에게 판매된 입장권은 3,500장입니다. 이란에서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입장한 기록은 1981년이 마지막입니다. 38년 만에 여성이 축구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종교 율법을 엄격히 시행하면서 여성의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지도 보시는 것처럼 내륙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쌀쌀한 기온이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주가 22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고요. 북한도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에, 모레 토요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지에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틀 전 20분 분량으로 공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가 전체 인터뷰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김 씨는 논란의 핵심인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편집을 거쳐 내보낸 방송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KBS가 김경록 씨 인터뷰를 검찰에 넘겼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KBS 측의 반박과 유 이사장의 재반박이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은 KBS 사장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결과를 최대한 빨리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연천군 신서면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가 어젯밤 돼지열병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이후 엿새 만에 14번째 발병이 확인된 겁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정한 완충지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또 한 번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또 대학원 장학금 수령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